1,700만 관객을 모은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흥행작 명량의 후속편이 올여름 극장가를 찾아옵니다. 이번엔 한산도 대첩으로 조선을 지키기 위해 젊은 이순신, 박해일이 나섰습니다. 최근 한산 대첩을 다룬 영화가 개봉하면서 이순신 장군에 관한 관심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영화의 배경인 한산 대첩은 진주, 행주 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손꼽힌다. 한산 대첩은 조선 수군이 선보인 가장 완벽한 해상 포위 선멸전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임진왜란의 흐름을 바꿨다고 평가받는 한산 대첩의 배경과 과정은 무엇이었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일본의 야욕을 꺾은 한산 대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채입니다. 최근 이순신 3부작 중 두 번째 영화 한산 용의 출연이 개봉을 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영화가 나온 지 8년 만에 개봉을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영화에는 거북선이 그 위용을 드러내서 전투에 이 액션감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네, 영화 배경인 한산 전투는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로 한산도 대첩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순신 장군의 대표적인 전투인 한산, 명량, 노량 전투를 오늘부터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 순서로 한산도 대첩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임용환 소장님, 방종관 연구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592년 4월 13일 시작이 된 임진왜란이죠. 당시 부산포를 쳐들어오면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그 위용이 대단했었습니다. 네, 일본군이 전략을 사실 잘 세웠어요. 속전속결로 격파하고 올라간다였죠. 그래서 상륙하자마자 경상도의 육군과 수군을 향해서 기습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수군의 경우는 먼저 좌도 수영, 우도 수영이 있는데 동시에 이제 해군이 쳐들어가니까 뭐 거의 배가 나오지도 못하고 항구에서 거의 전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는 바로 상륙해서 부산진 떨어뜨리고 동래 떨어뜨리고 올라갑니다. 당시 우리나라 조선군은 이게 지금 예비군 체제처럼 동원 체제예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일선에서 막아주고 시간은 끄는 동안에 예비군이 소집돼야 되는데 일본군이 이걸 알고 속전속결로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부산 동래를 떨어뜨리고 대구로 올라갔는데 그 대구 쪽에 이제 예비군이 집결하고 있는데 벌써 거의 동시에 일본군이 오니까 조직이 안 되니까 와해돼 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뭐 쭉쭉 올라가서 결국 선조가 탄검대 전투에서 피했다니까 선조가 피난을 가고 5월 3일, 음력 5월 3일에 한양이 함락됩니다. 이때 당시 보고를 받은 이순신 장군 어떻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오늘의 주제인 한산도 해전이 1592년 7월 8일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4월 13일 날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한 3개월 정도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해전에서는 대체로 이제 한 7번의 전투를 걸쳐 해전을 거쳐서 자신감을 획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출진이 5월 4일 새벽에 출전해서 5월 7일 날 첫 번째 전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그 사이에 고민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은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라 자수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미 경상 우수군이 와해된 상태에서 자침해서 와해된 상태에서 그쪽으로 나가서 공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나간다면 언제 할 것인가, 이게 가장 고민거리였습니다. 자기가 관할 지역에서 벗어나서 공격하는 것은 위로부터 지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월 26일, 27일 선조로부터 나가서 공격하라라는 지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5월 2일 날 비변사로부터 이제 전투 명령이 하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 고민한 것이 사실은 이혁기 장군이 지휘하는 전라 우수사 군과 연합해서 나가고 싶었는데 사실 연합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변사에서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5월 3일 날 정훈 장군이 와서 만약에 지금 출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건의를 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5월 4일 날 출전하게 되고 5월 7일 날 이제 1차 출전에 따른 첫 번째 전투가 옥포해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옥포해전, 합포해전, 그다음에 적진포해전 이렇게 쭉 이제 5월 초까지 이어지고
요때 이제 한 3번의 해전을 거쳐서 이제 자신감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가 사천 전투 5월 29일 날 시작이 되고 이어서 당포, 당항포, 율포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출전에 관한 전투가 이어지면서 총 7번의 전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육지의 이제 전투 상황을 보면은 5월 3일 날 한양에 함락되고 6월 1일 날 개성에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지상군의 가장 큰 병력이었던 이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육군들이 모였던 용인 근처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용인 전투가 이제 6월 6일 날 있으면서 고난병들이 이제 와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조선의 육군의 주 전력이 와해되면서 선조가 이제 더 6월 11일 날 이제 다시 평양을 버리고 의주 쪽으로 다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육군은 계속 이제 와해되는 상태. 수군은 서서히 이제 자신감을 회복해서 1차 출전, 2차 출전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한산도 해전을 앞둔 3차 출전까지 앞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 어이구 깜짝 놀랐어요. 전략적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사실 일본군은 육군 중심이었기 때문에 해군 전략 쪽에는 좀 자기들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북방의 육군은 좀 제대로 돼 있었어요. 또 거기는. 네. 근데 남쪽은 이게 완전 그냥 농민군 수준이니까 그냥 와해돼 버렸는데 바다로 가다 보니까 수군한테 걸려버린 거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1차, 2차 출전인데 완전히 막혀버리니까 심각한 차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보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육로로 하는 보급은 진짜 힘들어요. 배로 가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해상 보급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지만 보급 안 되면 군대는 아무것도 못 돼요. 보급이 어려워지니까 진격이 안 되고 일본군이 생각했던 전쟁의 구도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일본군은 일본군 입장대로 이게 이기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전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뭔가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때였어요. 이 보급로의 난계를 타게 하려면 해로를 뚫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금을 거두려면 호남에 가야 돼요. 그래서 명령이 내려옵니다. 육군과 수군이 모두 호남으로 가라. 호남 바닷길을 뚫고 호남을 점령해라. 그래서 육군이 들어가는 게 금산전투예요. 그리고 이치에서도 전투 벌어지잖아요. 네. 묘하게 한산 대첩이 벌어진 날이 육지에서는 이치 전투가 벌어진 날이에요. 자 그러면 일본 어떤 지휘관이 또 왜군들을 끌고 옵니까? 일본군의 약점은 해군이 좀 조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습게 보긴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2번이나 패배했기 때문에 네. 있는 대로 다 끌어모으고 함대는 함대대로 병력은 병력대로 모아서 부산포에서 대함대를 만들어서 가자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명령은 6월 23일에 왔어요. 그래서 와키사카 야스하루, 구키 요시타카, 가토 요시아키 등 일본의 육군과 해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모여서 연합함대를 결성하게 됩니다. 자 야스하루라는 이름. 네. 네. 그 일본 주요 수군 지휘관 3사람 말씀하신 대로 와키자카 야스하루, 구키 요시타카, 그다음에 이제 가토 요시아키 이렇게 3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이 모였을 때 총 전력은 얼마냐? 네. 약 기록에 의하면 약 115척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약 73척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2사람이 한 40여 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3사람 중에 해전 경험이 가장 많은 사람은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 이 중에 해적 출신이 있었습니다. 구키 요시타카라고 해적 출신인데 이제 그게 전국시대 통일 과정에서 이제 오다 노부다가 그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귀속이 돼서 이제 해전을 전담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가토 요시아키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큐슈를 공략할 때 같이 참전했죠. 그래서 이 2사람은 사실은 해전에 경험이 있었고 또 최초에 그러니까 1차 출전, 2차 출전할 때 옥포 해전에서 실제로 교전을 했던 지휘관들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신중하죠, 대체로. 그런데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사실은 해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일본에서는 이제 수군 지휘관으로 임명된 계기가 자신의 영지를 섬으로 받았습니다. 원래 육군의 육상 지휘관이었는데 영지를 섬으로 받은 거죠. 해적들이 출몰 하는 섬을 영지로 받다 보니까 이제 전국 통일 과정에서 일부 해전에 가담한 그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 사람 중에 해전 경험은 가장 적었다. 그러나 전력은 가장 많이 가진 수군 지휘관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기분 좋은 지휘관이 지금 일본의 지휘관으로 지금 올라섰는데 자 그러면 일본 첫 공격 어떻게 감행합니까? 세 사람의 지휘관 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단독 출정이 됩니다. 자 그럼 조선의 대응 이제 속 시원할 준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스하루가 단독으로 출전해서 오는데 근데 한 번에 오지는 못하잖아요. 이게 포구에 정박하면서 오게 되죠. 자기도 정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조선군이 이거를 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대가 다 그렇지만 해군은 배에다가 이걸 다 실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처럼 빨리 출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탐지를 하느냐 못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 거제도 오기 전에 벌써 조선군 첩보 부대인지 뭐 어떻게 다니는 조직들이 이 이상한 동향을 탐지를 합니다. 배가 가덕도에서 거제도 사이에 한 10척에서 30여 척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한다. 이상 동향을 딱 탐지해서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금산 전투의 결과도 이수인 장관한테 보고가 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군이 딴 건 몰라도 행정 조직은 정말 어떻게 보면 당시 전 세계에서 최고의 행정 조직이거든요. 이렇게 밀도 높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문이 다 와요. 그래서 이수인 장군이 금산 전투의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배도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수인 장군이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전쟁 상황을 봤을 때 일본군이 이 해상 보급로를 뚫는 게 전쟁의 승패가 걸린 일이다. 그렇다면 이건 동시 공격이고 아마 대규모 집단적인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군이 집결해서 온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규모 결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중요한 핵심 지형을 먼저 선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내량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평상시보다 훨씬 더 빨리 이동을 합니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께서 3차 출전을 하루라도 늦췄으면은 와키자카 야스하루 해군이 견내량을 먼저 통과했을 겁니다. 먼저 통과했다면은 한산도 해전은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데서 전투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난중일기 보면 이수인 장군은 굉장히 전략가예요. 견내량으로 돌파해서 싸우자는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남겨놓습니다. 일단 견내량은 좁다. 그리고 암초가 많다. 그런데 판옥선의 단점이 크기 때문에 크게 장점인데 그게 단점이어서 너무 넓고 크니까 이게 우리나라 배는 밑에가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돌하거나 파도를 만나면 전복이 돼요. 그래서 판옥선끼리 부딪히면 바로 전복이 됩니다. 그럼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말처럼 그렇게 돌격해서 난전을 벌이면 우리끼리 희생이 더 크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외구 함대를 섬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외구가 또 못 쳐들어오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좁은 데서 싸우면 지난번 1차, 2차 해전 때도 보면은 외구는 바다에서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육지에 대고 올라가 버려요.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져. 조선군이 상륙해서 싸울 수가 없거든. 그러면 선멸이 안 되잖아. 그럼 또 붙어야 된다고. 붙으면 붙을수록 일본군도 이쪽 지형을 알게 될 것이고 같은 작전 2번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육지에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내라. 끌어내서 넓은 데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저도 가봤거든요. 사실 지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한려수도 가서 이렇게 보시면요. 어디가 섬이고 어딘가 육지인지 몰라요. 그럼요. 그거 아시죠? 우리가 지금 넓은 바다로 끌어낸다고 그러는데 이게 수평선 보이는 넓은 바다가 아니고 넓어도 여기 가보시면 사방에 산이 보입니다. 중요한 건 어디가 육지고 어디가 섬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덫이에요. 왜구는 분리하면은 육지로 올라간다. 그런데 한산도 쪽으로 끌어내면 망망대해가 아니고 계속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얘들이 분리하면 육지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거기가 무인도고 막힌 섬이야. 그러면
우리가 때려 죽이는 게 아니라 도망쳐서 섬에 올라가서 굶어 죽는다고. 죽인다. 바깥에서 그 외부의 배만 격침시켜 놓으면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겼을 때 적과 아군의 승전, 이 희생비가 아군이 훨씬 유리해지죠. 이렇게 되면 적은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이게 그 뒤에 전쟁에서도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넓은 바다로 끌어내려가 아니라 섬이 있는 곳으로 끌어내자. 견내량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견내량을 현재 지도를 놓고 보시면은 결국은 통영반도하고 거제도가 큰 섬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있는 좁은 수로입니다. 수로인데 그 수로의 이제 폭이 작은 데는 180m밖에 안 되고요. 와. 아무리 넓어도 400m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와. 그 수로가 약 한 4km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넓게 있다가 수로가 형성되면은 이제 조류가 빨라지죠. 그렇죠. 예, 조류가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지죠. 이제 그게 가장 큰 그 이제 견내량의 특징이 되는 거죠. 전체 남해안의 전체적인 위치를 보면은 견내량은 경상 우수군의 지역입니다. 전라 좌수군의 지역이 아니고 경상 우수군의 지역인데 결국은 이제 경상 우수군을 통해서 전라 좌수군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견내량을 통제하면은 결국은 경상 우수형 지역을 포함해서 전라도 지역은 왜군이 못 들어간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에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지역이면서 포인트다라고 이제 구상을 하고 전쟁을 시작한 거죠.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는 다 내 계획대로 돼가고 있구만. 모두들 준비 엄히 했겠지. 요 상태로 왜군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께서는 어떠한 전투를 벌이실까요? 다음 이야기. 임진왜란 발발 이후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하기 위해 성웅 이순신이 등장한다. 그러자 일본군은 조선 수군을 공략하기 위해 호남을 향한 총공세에 돌입한다. 한산도 앞바다 견내량으로 모이게 되는 일본군.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해상포위 섬멸 작전을 시작하는데 일본의 야욕을 꺾은 한산대첩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